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유기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의원님, 그 로버트 할리 그 방송인, 예. 그분이 그 부산 사투리 구수하게 쓰시잖아요. 예. 그분하고 잘 아신다 들었는데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예, 오래된 인연이 있죠. 이제 처음에 예. 한국에 와서 어디 이제 영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예. 제가 이제 부산에 변호사를 하러 갈 때 예. 인연을 맺어서 같이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분도 미국 변호사죠. 미국 변호사. 예. 그래서 제가 같이 근무한 기간이 한 7, 8년 정도 되는데 그때는 둘이 이제 그 일만 열심히 하던 때라 이제 특히 이제 외국하고 교신할 때 우리나라하고 그 외국하고 이제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할리 변호사가 그때 제가 이거 한번 그 미국의 어느 변호사 사무실하고 연결해봐라. 이거 한번 영국의 어느 변호사 사무실하고 연락해서 의견서를 받아라.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같이 했었었죠. 그러니까 그게 한 대략 1990년 초반, 90년대 초반부터 한 97년, 8년 정도까지 아마 될 겁니다. 그러더니 그때 어느 방송사에서 하는 시트콤이 유행했는데 그 시트콤의 제목이 남자셋 여자셋이라는 그런 시트콤이 있었는데 그 거기에 이제 출연한다고 보니까 거기 아예 그 이름을 할리로 박아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저한테 대본을 그때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 PD가 이제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이 할리가 여기 나와야지 그 시트콤이 살아난다면서 아예 그 대본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할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돌아가신 김자옥 그 배우도 또 무슨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거 변호사가 연예계 진출하고 이런 거는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굉장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일을 보고 이제 이분이 월요일 오전 일찍 왔는데 그 다른 일을 보고 이제 월요일 좀 늦게 사무실에 가보니까 계속 그 서울에서 온 그 PD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꼭 출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도 어렵겠다 계속 하다가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일주일치를 하루에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치 몰아서. 그래서 그러면 목요일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할리 의사를 물어보니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요일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부산에서 일을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방송으로 진출했는데 그게 방송으로 가게 된 이유가 그때 부산에 이제 그 민영 방송이 생겼는데 이거 지금 KNN이죠. 그때는 PS인가 모르고 이름이. 그래서 그 아침에 영어 한마디 코너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영어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영어보다는 그 말이 그 경상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름이 이제 저기 중앙무대까지 알려져가지고 그 아마 시트콤이 그때 발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연예인이 돼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 뭐 간간히 여러 장소에서 봤습니다만은 이제 변호사 할리가 아니고 연예인 할리로서 보게 되었죠. 본인은 행복해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시 변호사 하겠다고 말을 안 하는 거 보면은 아마 행복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요즘 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유행인데 그 의원님 세대 때나 제 세대 때 그게 그 퀸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 퀸에 대해서 팬이었습니까? 그렇죠. 아마 보헤미안 랩소디가 이제 주인공이 프레드 머큐리죠. 근데 그 상당히 독특한 그런
인생 역정을 걸었죠. 뭐, 자,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부모님이 페르시아 사람인데 예, 조로아스터교 신자 배화교죠, 배화교. 예, 조로아스터를 믿었고, 근데 또 막상 본인은 또 인도에서 살다가 또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진자바르 가서 섬에 갔다. 거기서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고, 또 우리가 그때는 제 기억에 우리 성년이 막 될 무렵에 노래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목소리가 상당히 고음으로 올라가서 그 노래를 우리가 따라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노래 내용도 굉장히 좀 철학적 음유가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이 뭐라고 그럴까 인상이 있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었죠. 근데 그게 영화화돼서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화였는데 요즘 뭐 400만이 넘었다고. 그렇습니까? 아우, 제가 영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한국이 더 제일 히트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요즘 문화적 생활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코스염을 왜 길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 앞에 이빨이 토끼처럼 튀어나와서 그 입이 그러니까 위에 이 앞이빨이 튀어나와서 그걸 감추려고 코스염을 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의원님 뭐 선행을 활동도 변호사 때 좀 하셨다면서요? 예. 그런 것까지 뭐 전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 이제 부산에 살던 지역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제 소아들 아주 이제 작은 아이들이 이제 일을 이렇게 이제 케어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제가 몇 년 동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말에 가서 그 아이들 돕는 이제 수녀님들로 기억합니다. 수녀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하고 제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좀 기부도 좀 하고 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좀 하고 그렇게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굳이 여기 와서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 아니, 그 정치하면서 그러는 거는 뭐 정치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치하기 이전에 그렇게 정치하기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정치하고 나서는 이제 그게 잘못하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치하고 나서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자, 요즘 그 이제 BTS라고 빌보드에 1등도 하고 그 한국의 이제 K-팝 한류가 세계를 휩쓰는데요. 이제 의원님 해수부 장관도 하시면서 뭐 국내의 수출 이런 부분에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겠지만은 이런 이 한류 이런 부분이 문화 콘텐츠로 이 세계로 번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걸 우리 정부나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외국에서 열광하는 것만큼의 그렇죠. 그래서 요즘 문화가 사실은 뭐 유튜브나 이런 게 보면 그렇지만은 문화 콘텐츠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 콘텐츠가 차를 뭐 몇만 대, 몇십만 대 수출하는 것보다 더 벌기도 하는데요. 지금 퀸도 결국은 영국의 엄청난 문화 콘텐츠였고 세계 4대 그룹 중에서 영국에서 그 비틀즈, 퀸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2개나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저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또 유럽에 있는 나라들 이제 몇 군데를 가보면 정말 말 그대로 한류가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고 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 드라마 한류 드라마가 실시간으로 아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중계되기도 하고 그런 장면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그 한류 드라마를 좋아하느냐? 그럼 이게 스토리 전개가 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되면서 굉장히 좀 중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드라마가 한 뭐 15회 내회로 이렇게 제작을 된다고 그러는데 요걸 좀 늘려가지고 한 50회 정도로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좀 장시간 즐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확실히 한류가 전 세계에 있어서 문화의 한 패턴으로 또 문화의 한 흐름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해 주신 방탄소년단이죠. BTS. 또 이게 지난번 유엔에 가서 또 연설도 하고
거기 뭐 어느 나라에서 공연을 하던 그 뭐 구름같이 팬들이 몰려와가지고 소위 말해 떼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막 노래를 같이 부르고 그게 또 한국말도 외국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런 거 보면은 아 이거 뭔가 중독성이 있구나. 또 이거 그만큼 세계 다른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힘이 있구나. 예. 그걸 많이 느꼈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문화 현상을 예. 또 그대로 이렇게 방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가 좀 어떻게 나서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에 관련되는 관련 산업들이라든지 또 그것을 하면서 요새 젊은 청년들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다고 그러던데 뭐 일자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예를 들면은 제가 해수부 장관을 할 때 크루즈 이제 우리 이제 배를 타고 여행하는 그런 크루즈 산업을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크루즈 산업은 사실 움직이는 호텔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잠을 자는 게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뭐 먹는 거라든지 또 이제 시간이 쇼핑. 있을 때는 뭐 쇼핑도 하지만 또 공연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공연 같은 걸 볼 때는 결국은 이런 우리 한류가 유행하는 뭐 드라마가 있을 테고 아까 말한 그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꼭 우리나라 국적의 크루즈 아니고 다른 나라 국적의 크루즈에 다른 나라의 승객들이 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그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 아주 양질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 젊은이 일자리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그 젊은 세대들은 숫자는 줄어가는데 거의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 중에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성에 대한 이 취업 비리나 고용 세습에 대한 분노도 나오는데요. 이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 견해가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인구표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예, 아이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1955년 50년대 말부터 1960년 초반에 우리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황 수장님도 여기 아마 들어갈 겁니다. 64년생입니다. 여기 이 말부분에 저는 이제 59년 태어났는데 그럼 이때 보면은 이 출생아 수가 대략 뭐 96만 명부터 해서 109만 명까지 해서 평균 한 105만 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세대가 1985년생부터 1994년생으로 하면 이 10년간을 보니까 60만 대 또 70만 대에서 대략 평균 67만 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걸 단순히 비교를 하면 대략 한 3분의 2 정도가 베이비 세대보다는 정도 태어난 거로 보이거든요. 3분의 1이 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태어났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이 파란색이 19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이렇게 이런데 노란색은 보면은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거니까 이 확연히 구별되죠. 그러면 이제 은퇴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 그 자리를 메우는 것만 해도 인구적으로 봐도 이거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텐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조금 이상하게 좀 느껴집니다. 물론 이 안에 들여다보면 뭐 여러 가지 분석할 만한 재료들이 많겠죠. 이전에 비해서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든지 또 여성 취업자가 이전보다는 또 훨씬 많아진 것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구를 가지고 본다면은 분명히 3분의 2 정도만 옛날에 비해서 태어난 건데 그 일자리가 해결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욱이 이 은퇴할 당시에 이제 은퇴자들의 그 봉급은 새로 취업하는 사람보다는 좀 작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러면 여기 한 명이 은퇴하면 여기는 한 1.5명을 고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인구도 적어지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도 더 나은데 이게 취직이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노동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볼 때 그 일자리와
그다음에 취업 인력의 미스매치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라지는 유행의 일자리, 즉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산업에 있는데, 이런 게 많은 근데 게 이제 있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그 우리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그 늘어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그 취직을 한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 사람들 요즘 일본에 또 취업을 취업 많이 하려고 하러 가죠. 몇만 그런데 명씩 갑니다. 그 안에 내부 요인을 한번 우리가 봤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그 이전에 비해서는 N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출은 많이 되고 수입은 적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관광객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관광객 숫자가 제가 언뜻 기억에 요 6, 7년 사이에 뭐 몇 배, 서너 배씩 증가하는 그런 아주 폭발적인 그런 증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일본 경제가 상당히 호황인데 그러면 우리도 그 비슷한 경제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서 필요한 것을 좀 이렇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근본적인 그 일자리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게 좀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워낙 일자리가 지금 그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좋은 일자리들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곳에서는 이게 쉽게 말해 이제 취업 비리라고 그러죠. 취업 비리 이런 게 있으니까 아예 젊은 사람들 취직이 안 돼서 고민하는 젊은 사람들 취업한다고 막 재수 삼수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또 그런 취업 준비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 취업 관련해서 비리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근본적인 처방을 해서 없애고 또 그에 관련된 사람들은 좀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국정조사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원내대표에 나가서 당선이 되시면 그 국정조사를 상당히 주도해 나가셔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국정조사가 필요한 항목이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이런 그 주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여실히 그 어느 게 진실인지를 밝혀야 되고 또 그 결과 나오는 그런 사회 모순적 현상에 대해서는 완전 매스를 가해서 그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정근이 지금 이 사립 유치원 문제를 많이 들고 나와서 계속 끌어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생활적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도 문정근이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는 이런 어떤 이 문제들의 비리, 뭐 이게 비리인지 아니면 시스템상으로 잘못 이 국가가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누적되면서 생긴 문제인지는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유치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 유치원의 그 시설들은 그 일반 그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국가의 보조를 받는 아주 특이한 게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적으로 이게 그 국유재산으로 보고 강력하게 뭐 회계 원칙을 적용해서 또 그에 관련되는 그걸 완전히 샅샅이 파헤치고 이런 것도 뭐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유재산에 대한 또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그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치원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게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계 시스템을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 누가 봐도 이게 긍정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게 또 사유재산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공공성을 좀 강화를 해서 그 공공의 잣대로 들여다봐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그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여당도 그렇지만 우리 야당 자유한국당도 이 우리 자체 유치원 그 사립 유치원 관련 법안을 이렇게 내놓을 예정이고 이 법안 처리에 좀 속도를 내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것을 그 정치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뭐 정말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좀 생각지도 못한 뭐 이게 무슨 로비 운운하고 해서 이걸 정치 쟁점으로 하는 거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예. 좀 졸속으로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그 공공한 투명 그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지금 다른 적폐도 마찬가지지만 요양병원이나 예. 그 이 뭐라고 할까요? 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한국당이 좀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야 될 필요는 좀 어떻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당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좀 견제, 감시, 비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볼 때 저게 정말 적절한 대안이구나. 저게 정말 차기 그 수권 정당으로서 보여주는 모습이구나 하는 그 같은 이런 그 개혁안들을 좀 내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법안 처리에 법안도 제출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법조인이시기도 한데요. 제가 살다 판사들이 저렇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뭉쳐가지고 국회에다가 이 상권 분립이 원칙에 따르면 이 판사들이나 사법부가 이 국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상권 분립의 위반이고 국회가 사법부 보고 뭐라고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위반이고 제도적으로 고칠 일이 있으면 국회는 법률로 사법부는 나름의 정부의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예. 저는 엊그제 이 전국 법관회의라는 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해괴한 장면을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뭐 몇 가지 문제가 있죠. 당장 지적할 수 있는 게 먼저 그 전국 법관 회의가 과연 그 전국에 있는 모든 법관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것인가부터 한번 봐야 될 텐데 이게 그 전국 법관 회의가 누가 만들었는지 또 의사 결정을 또 누가 이끌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서 그 대표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먼저 봐야 되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요새는 뭐 그 다 모든 판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화상회의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회의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 판사를 상대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느냐. 그게 판사 3,000명이나 된다고 하더요. 네. 3,000명이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게 첫 번째고 어쨌든 그런 법관 대표 회의를 통해서 근데 두 번째는 이게 그 판사의 탄핵은 이게 사법부의 권한이 아니고 입법부, 국회의 권한입니다. 근데 국회의 권한에다 대고 이런 판사들에 대해서 그 탄핵을 해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 근데 그게 판사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명단이 또 제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탄핵을 하려면은 헌법 위반 행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행위가 어떤 헌법에 위반되는 거를 적시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없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입법부의 행위를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거를 그 사법부에서 의견을 내는 것, 사법부 대표자의 적격성도 좀 의심이 됩니다만은 사법부가 의견을 내는 이 자체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판사 회의에 법관 대표 회의에서 내린 이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오히려 탄핵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자, 지금 한간에는 문 정권이 이렇게 지금 친북 정책이나 또 더 나아가서 경제 실정 그리고 편가르기 이런 부분들 한마디로 폭주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 정권이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문 정권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한국당 집권으로는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 정치에 있어서 좀 기적이죠. 그게 그 여당의 지지율이 빠지면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서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제로섬 게임으로 한쪽이 빠지면 한쪽 올라가야 되는데 한쪽은 빠지는데 이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이 빠지는 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그래서 이게 이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한국당이 이 문재인 정부가 외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실정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비판도 못하고 대안도 제대로 이렇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한국당을 대안정당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또 이제 그 차기의 그 정권을 이 사람들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좀 지켜서 보수의 가치는 이제
우리 사회가 변동을 합니다. 변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정적이고 온건한 관점에서 사회의 합리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지금 우리가 사회적 흐름과 또 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거기서 지금 이런 문제가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먼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말한 안정적으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보수의 가치를 접목을 시켜준다면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한국당을 이제 차기 수권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그동안의 경륜을 살려서 원내대표로 출마를 해서 저 당선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국민들이 이제 한국당이 내는 메시지도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볼 만하다. 또 한국당이 좀 말하는 그 메시지가 이 차기 수권 정당으로 정말 올바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만든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현재로는 우리 한국당이 어떤 메시지를 내더라도 좀 메시지 자체가 차단이 돼서 메시지 차단 현상이 있어서 국민들이 절대로 옳게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메시지를 내는 메신저의 불통 현상이다. 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투쟁으로 이렇게 먼저 지지율을 조금 더 올린 뒤에 보수에 상당수라도 결집한 뒤에 그 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개혁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 대여 투쟁을 잘할 수 있는 소위 말해 이제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 장비와 같은 그런 투쟁형의 그런 그 원내대표가 그때는 필요했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당과의 협상을 해야 되고 대여 협상 그다음에 또 야당과의 협상을 해야 됩니다. 야당이 지금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 네 개, 세 개, 네 개씩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대여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그 전략을 꾸미는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하려면은 삼국지에 나온 인물을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저 유비와 같은 덕장 또 관우와 같은 지장 덕장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또 장비와 같은 투사형 이걸 다 합친 그런 종합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이 우리 당에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본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들렸으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들리네요. 그런데 자 황교안 전 총리 그 한번 요 근래에 한두 달 됐습니까? 의원님이 만났죠. 그렇습니다. 정치하신답니까? 제가 지난 9월 20일 추석 시작되기 전에 한번 뵀었는데 그때 뭐 다른 의원님들 한 5분하고 같이 가서 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당장 이제 그 당에 좀 입당을 해서 또 이제 그 조만간에 펼쳐질 전당대회에 좀 출마를 해서 당을 좀 잘 운영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부터 또 이제 우리 당이 지금 어려운 사정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총리로서 이제 경륜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강연 등 이런 걸 통해서 좀 그런 것 좀 많이 좀 널리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때 반응은 바로 이제 뭐 어떻게 내가 입당을 하겠다 내가 전당대회 출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때 드린 거로 기억나는데 우리 당이 지금 사실은 우리 경작지로 말하면 황무지다, 황무지. 어렵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문전옥답을 경영하고 있어서 국민 지지도 많이 받고 그래서 한국당에서 공천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또 국회의원도 많이 당선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 지난번 재보선 선거 때 보니까 한국당 공천 받고 지방선거에 한국당 공천 받고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게 황무지로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역할이 황무지를 경작지로 바꿔야 된다 먼저.
그러려면 여기 나무도 좀 베어내고, 그 다음에 돌이 있으면 돌도 좀 치우고, 그 다음 지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비료도 좀 주고 이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같이 이런 험한 일을 같이 해줘야지 나중에 경작지가 돼서 우리가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하면 수확할 때 자기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경작지로 누가 다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막 수확을 하는데 다 와서 이거 내가 좀 가져가겠다 하면 그 누가 동의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소위 말해 그 꽃가마를 탈 생각은 하지 마라. 무임승차하지 마시라 이랬네요. 그 꽃가마를 탈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좀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구나. 자, 지금 한국당에 보면 지금 내분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친이 친박뿐만 아니라 친박도 또 여러 개의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또 장외에 있는 친박도 있고 또 일부는 지금 바른미래당에도 있고 또 친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비박 친이도 또 여러 가지 계열이 있어 가지고요. 그야말로 계파가 굉장히 산만한데요. 이런 어떤 한국당의 이런 산만함이 결국은 한국당이 힘을 모아가지고 대정부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장애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모아낼 좀 전략은 있으십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경선한다고 의원님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뭐 1대1로도 만나고 한 두세 번 또 같이 연합해서 만나고 이렇게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의원님들이 내가 어느 계보에 속한다, 어느 계파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전 단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밖에서는 뭐 아직도 친박이니 뭐 또 친이니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그 인식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각종 언론 이런 데는 또 이전에 그 좀 뭐라 그럴까 스테레오타입된 그 이제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뭐 누구는 친박이니 누구는 뭐 이제 복당파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여튼 만나본 의원들은 이제 그런 그 과거에 있었던 이 족쇄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고 실제 또 어디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좀 현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계보라는 건 이런 게 계보지 않습니까? 누가 이제 그 보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은 그 구성원들이 그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바로 따르면서 그 지시가 그대로 이렇게 먹히는 그런 걸 우리가 계보라고 하는데 우리 당에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계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보자면 계보도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아주 서서히도 아니고 이제 급하게 해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많은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 당이 그 말씀드린 대로 그 하루로 말하면 이게 달도 안 뜨는 금운 같은 그런 상태고 계절로 말하면 이제 엄동설한 이런 때인데 이런 상황을 좀 개선시켜서 하다못해 이제 완연한 봄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입춘 정도는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제 지금 금음이라면 이제 적어도 해는 뜨는 정도 그 여명기까지는 좀 만들어 달라. 이런 게 의원님들의 많은 바람입니다. 지금은 이게 뭐 누가 옛날에 어떤 그 족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족보를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그 시대는 지나가 버렸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그 정치인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데 이제 이런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제 족쇄 이제 좀 먼저 황 소장님부터 우리 좀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족쇄를 벗으려면 옛날 이야기도 하나는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친박은 박근혜 정권의 몰락에 이 잘못한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이렇게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33년을 때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물론 정권을 그렇게 맥없이 놓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군중들에 밀려서 그야말로 정권을 뺏긴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일 큰 잘못이라면 친박도 그렇게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큰 잘못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의원님은 친박으로서 한때 저기 장관도 하시고 또 중진으로서 꼽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박들이
이 친박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이런 어떤 부분은 이런 반성을 통해서 미래에는 다시 이런 잘못을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한 계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우리가 엄청 많은 잘못을 했죠. 그런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그걸 인식하지 못한 점도 있었지만은 그때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그 시정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또 구속이 되고 그랬는데 우리 내부 구성원들이 이렇게 분열돼 있던 모습도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때 특정 탄핵이죠.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당의 당론이 나눠져 가지고 어느 쪽은 찬성, 어느 쪽은 반대했던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반성을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그 계파 간의 이제 갈등을 더 양산시키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다시는 그런 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또 지금 현재 그 진행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있었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를 언젠가는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국민들께서 봐도 그 말씀드린 것 같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많은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긍정적인 메시지를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매진해서 또 국민들에게 경제적 위기라든지 안보에 있어서의 불안감 이런 걸 해소시켜 주는 것이 그런 과거에 있었던 잘못을 씻는 과거에 있었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지 않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이제 이 국민에게 보통 정치가 희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망을 주기보다는 이제 정치가 국민들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다 혐오나 또 이 환멸을 좀 주는 이런 성향이 강한데요. 그럼에도 저는 대의민주주의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의 어떤 희망을 주는 정치에 대한 좀 소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뭐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마 그 많은 직업군 가운데 그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좋은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해야 그 결과물이 국민들에게 좋게 그 선순환이 되는데 만일에 이제 이제 정치를 혐오하면서 정치에서 좋은 인물들이 정치하러 오지 않고 뭐 요즘 말하는 그런 좀 그 아닌 사람들이 정치하러 오면은 그 나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쁜 정치가 이루어지면 그 나쁜 정치로 인한 폐해는 또 국민들이 고스란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좀 이게 좋은 나쁜 이렇게 양단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좋은 자질을 가진 정치인들이 그 헌신과 희생 또 자기 책임이라는 그런 대명제를 가지고 좋은 정치를 한다면은 그 좋은 정치의 효과는 결국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거고 국민들께서도 그 좋은 정치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느 때보다도 이 정치인들의 신뢰가 떨어져 있고 또 정치를 아예 배관시하고 무시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이 정치가 미치는 현실적인 효과가 워낙 국민들에게 미치는 크기 때문에 좋은 정치인들이 정치하러 들어오고 또 좋은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 국민들께서 또 여기 오늘 시청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은 정말 저도 굉장히 고맙고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주말에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도 다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이 선입견이나 또 이 한국당에 대한 분노 등을 좀 사그러뜨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바쁘신데 요즘 원내대표 이렇게 운동하러 다니신다고 국회의원 110명쯤 되시죠? 몇 분이십니까 지금?
한 110명이 넘는데 넘죠, 예. 또 뭐 요즘 뭐 당원권 정지돼 있는 의원들이 있어가지고 예. 한 100명 예. 조금 넘을 것 100명 같습니다. 중에 예. 그런 분들을 만나고 다니시면서 일일이 이 표를 이렇게 얻으셔야 되는 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거 쓰시죠. 말씀을 전 일부 때와 마찬가지로 너무 무난하게 잘 진행하셔가지고 진행을 잘하셔서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요. 나도 이거 다 하겠나 싶었는데 다 했네. 다 했어요. 다 하고 거기 또 여러 가지 지금 이분은 몇 분이네? 사실 마지막이 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이 좋은 분들이 정치를 해야지. 그 진짜 좋은 정치인들이 안 들어오면 그 나쁜 정치의 폐해가 국민한테 미칩니다.